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사퇴 압박을 거세게 받고 있는 대법원장 조희대가 어제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제거를 위한 일들, 한덕수는 물론이고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다. 나머지 사람들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후보를 자격을 박탈시키려고 했던 것이 조희대 본인의 생각이었는지 혹은 무슨 신념 때문이었는지, 그렇게 될 경우 이 나라가 맞닥뜨릴 엄청난 혼란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떳떳하다면 왜 마이크 앞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면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 공보관실에서 잘못 적은 거다, 이렇게 부인할 요량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왠지 공허하고 어딘가 비어있고 음습하기까지 한 입장문을 읽어보고 든 생각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제가 더 나은 이름 만들어서 더불어 나눔이 함께, 그리고 더 나은 미래 함께하면 됩니다, 이런 뜻을 담아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만든 좋은 제품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번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석 선물은 우리 더 나함에서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어리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지금 추석 선물로 정어리몰 많이 이용해 주고 계시는데, 더 나함 100년 진고 5세트 10세트씩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5세트면은 1+1 드리니까 모두 10병이죠. 선물하시기에 참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출시 기념 특가로 이번에 아주 좋은 가격으로 드리니까 대량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1551-3158, 1551-3158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또 주문 접수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어리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번 추석 선물로 정어리몰이 준비하고 있는 거 뭐뭐 있는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함 100년 진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다뤄야 할 이슈가 많으니까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지요.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의 텐션업 신혜진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네, 텐션 오늘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항상 에너지가 넘칩니다. 여러분, 이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나 오랜만에 오셨어요.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무슨 깜짝 놀랐습니다. 환영. 감사합니다. 네. 네, 안에서도 막 박수 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잘 계셨죠?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 이 추석도 앞두고 있는데 꼭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까 6.25 때 헤어진 동생을 만나요. 자, 오늘 조희대 얘기부터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입장문을 내놓았는데 그 입장문 하기 전에요. 지난번에 조희대가 뭐 이런저런 불편한 게 나오니까 취했던 조치가 출퇴근길에 이렇게 나가는 거 찍지 마라, 그렇게 막았다가 또 어제는 뭐 할 말 있었는지 다시 또 찍게 하고, 그것도 자기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요. 이런 행동을 했어요. 한번 보시죠. 보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일단 무슨 내용이냐면요.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기자를 한번 탁 보더니 고개를 돌려서 퇴해요. 고개를 돌려서 퇴. 뭘까요? 침?
오늘 아침에 그 영상을 보고 우리 제작진들 간에 의견이 좀 갈렸어요. 이건 침 뱉는 거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한번 봅시다. 정치권 사퇴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등 정치적 중립성 잃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정치권 사퇴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등 정치적 중립성 잃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어떻습니까? 윤경호 소장님 보시기에 어떤 행동 같아요? 저는 의도적으로 침을 뱉는 걸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대답 안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동작이 하나다 이렇게 그냥 보였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좀 뭐랄까 이게 의도적인 것보다도 자신이 무의식 중에 자신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자 외면하는 태도에서 저런 모습까지 연출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의 시각은? 굉장히 불편해 보이거든요. 불편하면서 보통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기자들이 있고 긴장한 상태에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다가 멈칫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기침이 나오거나 약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고 약간 이렇게 자기 목을 가다듬는 것 같은 그런 태도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침을 뱉으려고 했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그건 뭐 어마어마한 대법원장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를 딱 보고 퇴하는데 뭔가 의도된 행동 같아요. 다시 한 번만 좀 볼 수 있나요? 정치권 사퇴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등 정치적 중립성 잃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글쎄요. 우리 또 윤경호 소장님은 워낙 점잖으셔가지고 원래 돼지 눈에 돼지가 보인다고 침 뱉는 걸로 제가 봐서 좀 그렇게 생각이 됐나? 그런데 만약에 기자가 질문하는데 저건 국민한테 침 뱉은 거가 아닌가. 아, 그렇죠. 만약에 그런 행동이라면 너 침 뱉은 거냐 아니냐라고 또 내가 물어볼 수 없잖아요. 저것도 6시에 입장 발표해야 되겠는데요. 아, 참. 아무튼 보기에 영 불편해요. 만약에 네. 신유진 변호사님 공공장소에서 침 뱉으면 경범죄 처벌법 그렇습니다. 위반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출근하면서 침을 뱉었다기보다는 불편함의 발로에서 나온 얼굴에 그 부자연스러움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권으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고 있죠. 물러나라. 저도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했던 일들 지금 물러나지 않고서는 해결 안 되지요. 더군다나 최근에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까? 윤석열 파면 후에 한덕수 등을 만났다. 그래서 넘어오면 내가 이재명 거는 처리할게 라는 얘기를 했다는 매우 놀라운 제보가 지금 터져 나온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제 입장을 냈죠.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제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냈지만 조희대 입장문이 아닙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그러니까 이건 제3자가 쓴 거예요. 맨 앞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팩트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고 한다면 그러나 저는 이래야죠.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저는 이 입장문을 보고 왜 내가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는가. 두 번째는 왜 입장문으로 퉁을 치는가. 이렇게 출근길 퇴근길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서
전혀 그런 것 사실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그리고 그걸 물어보는데 침뱉는 행동을 하고 들어갑니까? 자, 이 입장문에 대해서 윤경호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바로 인명 권력의 한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후반부에 왜 기자들에게 직접 얘기를 안 하느냐. 그건 선출된 분들만 해야 되는 일일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이 궁금해하고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기대했는데 저렇게 저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뭐 많이 봤었죠. 똑같은 저런 짓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내놓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입장 발표는 전혀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저는 안 됐다. 결국 다른 방식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탄핵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그건 잠시 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선택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관성 있게 나는 대법원장이니까 함부로 마이크 앞에 서지 않는다. 그냥 모든 것을 입장문으로만 대신하겠다라고 하면 몰라요. 어떨 때는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해요. 기자들과 만나서도 하고 싶은 얘기 있을 때는 해요. 그랬다가 자기가 불리하면 그냥 입장문으로 대신해요. 이건 뭡니까? 선택적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입장문 발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건 대법원이라고 하는 권위 뒤에 숨겠다 이런 뜻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기자회견을 하듯이 기자들한테 질의응답을 받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다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꺼내야 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장으로 표현될 수 없는 뭐 어투부터 시작해서 표정까지 그것들이 다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다. 이게 있는 것 같고요. 대법원의 권위에 숨는다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에서 내가 이 상황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던 행태를 다 알잖아요, 국민들이. 말도 안 되게 선거 개입하는 판결을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직위원 판사에 진짜 어처구니 없이 내랑 우두머리를 그냥 풀어주는 모습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국민들이 끊임없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자기와 관련되는 의혹이 나왔을 땐 이건 또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띠는 거예요. 이렇게 반박을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근거를 내놓지 않게 될 경우에 특히 민주당이 근거를 안 내놓으면 역공이 가능하다. 오히려 민주당을 수세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계산했다고 보고요.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 판사들의 한계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판결문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고나 이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쓰거든요. 해석하기가 어렵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걸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거든요. 아니라고 하는 이미지만 남게 돼요. 근데 어제 밝혔던 입장문을 보면 나는 한덕수와 만나지 않았다는 게 없어요. 한덕수한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는 말도 없어요. 나머지하고 만남이나 뭐 예를 들면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나 김충식 씨나 이런 사람하고 안 만났다고는 얘기하는데 한덕수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쓰고 난 다음에 이걸 막 사람들한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전략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요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법률적으로 치밀하고 또 계산적인 그런 장치가 들어있는데요. 뭐냐면은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총리와는 물론이고 누구와도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했던 거는 다른 일로는 한덕수 총리고 누구고 다 만났다. 이런 말도 되거든요. 나중에 추후에 뭐 정상명 전 총장이라든지 뭐 한덕수라든지 만난 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만난 거 아니다. 요렇게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난 거는 저는 오히려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논의하지 않았고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만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반박하려고 이 장치를 해둔 거예요. 매우 치밀하고 교묘하고 교활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저 입장문을 보면은 네. 만났을 가능성이 더 진하다 이런 말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아니 쉽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국민들 알아듣기 쉽게. 그렇죠. 난 만난 적 없다. 만난 적 없다고 하면 되잖아요. 한덕수는 조이대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자기도 그래야죠. 그러면은 나 뭐 그런 사람 만난 적도 없고 내가 뭐 왜 만나냐 뭐 이렇게 하면 될 거를 네. 위 형사 형사 사건과 사건과 관련하여라고 전제 조건을 달고 그러면 뭐 다른 건으로 나라 전복하려고 만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물어보니까 취미나 뱉고 말이죠. 그리고 뒤에 저는 그 방금 전에 논의라고 하는 표현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대화를 나누는 거하고 논의하는 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논의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끌어가지고 갖다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의견을 주고받을 정도의 얘기가 됐을 정도가 돼야 논의라는 표현이 가능할 거거든요. 그런데 뭐 편한 자리에서 만났어라고 얘기하면 그건 논의한 거 아니야. 그냥 그런 얘기들을 나눴을 뿐이야. 당사자 자기하고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분명하게 그걸 진술하지 않는 한 이건 얼마든지 나중에 가서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했다고 하는 거고 뒤쪽에 김충식이나 정상명하고 만나지 않았다는 표현이 같이 있는데요. 이거를 문장을 끊지 않고 한 문장으로 같이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뭐 김충식하고 만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사실 뭐 김충식은 김건희와 관련되어 있는 뭐 집사님 어쩌니 이런 얘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앞부분에 한덕수와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에 관한 부분하고 뒤쪽에 사족이 될 만한 부분을 한 문장으로 같이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했네? 라고 느끼게 문장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 문장을 보고도 지금 언론에서는 그 뒤에 것만 만남과 대화, 논의 없어 이것만 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함정이다. 만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과 다른 자리에서라도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처리할게 라는 식의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저게 꼭 오찬 회동이 아니라 저는 다른 모임에서도 다른 만남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입장문이 아니고 기자들이 꼬치꼬치 물어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며칠에 오찬이라는 자리에서 만난 거 이건 아닙니다라고 부인을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형태의 다른 자리에서의 만남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오갔을 수 있다는 거를 그걸 더 명확하게 규명을 했어야 되는데 아예 본인은 뒤에 빠져버렸으니까 그 추가 규명조차 지금 회피를 해버린 셈인 거죠. 일단요 조이대는 한덕수랑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부터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거기에서 한덕수랑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올라오면 내가 다 처리할게 라고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수는 있죠. 눈을 잘 깜빡깜빡 하잖아요.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야, 이번에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이 날리면 이건 이제 민주당 후보 못 내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한덕수에 어떻게 해서든지 후보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그러면 한덕수하고 이준석하고 붙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 가가지고 윤석열 바로 사면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긍정의 표시 아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저랑 생각이 비슷한데 만약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대법원장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자기의 그 체면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남들이 막 얘기할 때 긍정하는 뭔가 액션을 하든 의사 표시를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발언을 안 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때 그런 취지로 이해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우선 명확하게 밝혔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가 아마 저 자리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었을 것이다. 한덕수와든 또는 정상명과든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얘기들을 이전에도 더 강도 높게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는 추정을 합니다. 당연히 추정이죠. 근거는 지금 아직 확보를 못했으니까. 이를테면 파기환송심 느닷없이 전원 합의부에 보내서 그것도 대선 직전에 기일을 잡도록 하는 이 과정에서도 아마 저런 유사한 만남에 저런 식의 뉘앙스의 얘기를 얼마든지 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걸 당사자들 간의 얘기니까 그걸 뭐 녹취를 해놓지 않는 한은 찾아내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런 점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피해버린 셈이니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질문하면 저런 행동이나 하고 말이죠. 변함없이님, 경찰은 뭐하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해라. 경범죄 처벌법 조항을 정확하게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또 보내셨네요. 구속 또 구속 정어리TV 100만 되면 일도 용서 없다. 그 전에 미리 들어가 있어라. 네, 변함없이님 감사합니다. 지금 조희대에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은 참 여러 가지인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죠. 정말로 그런 논의를 했을까 하는 건데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그런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했죠. 들어보겠습니다. 5월 1일 날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조희대가 시킵니다. 하루 전인 4월 30일 한덕수가 출마를 시사합니다. 그리고 파기환송 시킨 그날 한덕수는 출마를 선언합니다. 조희대는 벌써 1년 전에 윤석열에게 이재명은 대선까지 갈 일 없다. 이재명 건이 대법에 올라오면 대선에 못 가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당시 여권의 고위직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좀 신뢰할 만한 그렇습니다. 아주 신뢰할 만한 내용입니다. 과거 민정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 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과 조희대가 만났고 조희대는 윤석열에게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았는데 제가 법사위에서 질의했습니다. 5월 2일 날 질의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믿을 만한 사람한테 받았다라고 하는 제보거든요. 민정 쪽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을 만한 거 아닙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제 전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거짓말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최소한 민정 쪽 라인에서 그런 얘기를 해줬다고 한다면 전혀 근거 없이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얘기를 좀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국민들이. 내랑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그 밑에 국무총리, 밑에 장관들까지 다 거짓말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은 거짓말 안 할까? 저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럼 사람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맞닥뜨렸던 상황인 것처럼 대법원이 그동안에 입장을 밝혀야 될 때 입장을 안 밝혀왔어요. 예를 들면 계엄 상황이 되면 사법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합수부 하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계엄사 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얘기한 것 이상으로 대법원장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기현 판사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지금 하다못해 룸사롱 문제 윤리감사 들어갔다고 하는데 감사 결과도 안 내놔요. 다 침묵하고 있어요. 서로 간에 우리 동업자니까 우리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한 번도 입장 밝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가 난도없이 자기 문제가 나오니까 입장을 딱 밝히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믿지 않고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할 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잖아요. 2심 결과를 뒤집었거든요. 뒤집었던 맥락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 그때 골프 사진 편집해가지고 얘기한 발언을 가지고 저 왜곡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맥락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이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판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맥락으로 보면은 조희대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제가 볼 때 대법원으로 이거 가져가면은 유죄 판결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남들한테 대해서 적용하는 기준으로 자기한테 적용을 하게 되면 저는 조희대는 유죄 판결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박박디라라님, 여학생한테 몹쓸 짓한 남생을 무죄 주면서 서로 합의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한 놈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죠. 아, 이거 조희대가 이런 판결을 했나요? 네, 조희대가 과거에 했던 판결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 중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여중생에게 좀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몹쓸 짓을 했고, 그 소속사 사장 뭐 이렇게 그 관계였는데, 그 당연히 이제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면은 동의를 인정할 수가 없을 텐데 그거를 사랑하는 관계라고 조희대가 과거에 판결한 것이 있습니다. 더구나 임신까지 시켰는데. 아, 그래요? 네, 연예기획사 대표이고 1심, 2심에서는 유죄가 났는데 그거를 그건 누가 봐도 상고심에서 그 권력 관계를 이용한 그렇죠.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런 재판. 근데 저는 조희대라는 판사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딱 하나. 서부지원 난동 사태 때 예. 도대체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입을 다물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다. 전 그 순간부터 조희대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 왜 그랬을까? 본인이 파기환송심 공직선거법 이걸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이미 잃으면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원죄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두 가지만 놓고 봐도 조희대 씨는 이미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냥 단언하고 싶습니다. 지금 조희대가 저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데, 일단 그동안 법원장 회의도 있었고 법관 회의도 있었고 그러는데 왜 조희대한테 한마디 하지 못하는가? 저는 참 그것이 많이 아쉬워요. 군대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군사 문화가 아무리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할 말은 하는 게 요즘 세상 아닙니까? 근데 법관들은 잘 안 하는데, 어제 그래도 서울지법 부장판사 송승용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 코트넷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법원장께 건의드립니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적어도 지금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해서 최소한 두 가지의 필요 조건 건의드린다. 첫째는 지난번 이재명 그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과 관련해서 판결에 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지금 법조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우려와 의심을 했다면 그런 우려와 의심을 해소해 줘야 할 적극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직위원 왜 윤리감사 결과 공개하지 않느냐? 이것도 윤리감사가 근거 없는 음해나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입법 추진은 그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법부와 해당 재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를 건의하면서 이 두 가지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엄혹한 시절을 거치면서도 사법부 구성원들이 지켜온 사법권의 독립은 걷잡을 수 없이 훼손되고 사법부의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에 노력하는 법관들의 자긍심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명과 책무가 있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판사니까 신중하고 더군다나 중앙지법 부장판사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네. 중앙지법 부장판사면 어느 정도 계급이에요? 근데 뭐 중앙지법이라고 해서 더 높은 그라고 볼 수는 없고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전국을 이제 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관들은 기본적으로 왜 법원에서는 더 목소리가 없느냐라고 비판하실 수 있겠지만, 재판을 하는 사람 입장이 외부적으로 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어떤 판사한테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었지라고 알려진 판사한테 재판을 받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판 당사자들로서는 뭐 무조건 기피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판사들은 가급적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서 오르내리는 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법관이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인사를 법원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이제 더 유념해서 더 튀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요구한 거예요. 첫째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라. 이건 진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4월 22일 날 소부에 회부됐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오면서 4월 24일에 다시 2차 심리를 열고 바로 표결합니다. 어떻게 대법원에서 기록을 다 읽지도 확인하지도 않은 채 7만 페이지나 되는 기록을 읽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단 이틀 만에 4월 22일, 24일 만에 그 결정을 내린단 말입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이거를 가지고 제대로 된 판결이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를 조건을 내걸었고 또 한 가지는 내란 재판을 끌고 있는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이 윤리 감사를 공개해라. 이 부분도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뼈아프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려오라는 얘기입니다. 부산이대인님, 대법원장 아닙니다. 사법수장 자격 없습니다. 사법수장 거꾸로 읽어보세요. 장수법사. 윤석열 주위에 득실거리던 법사 중 한 사람입니다. 정필성님, 건진법사 밑에 희대법사, 그 밑에 귀염법사. 예. 근데 저는 송충영 부장판사 글 중에서 아까 마지막 부분에 읽어주신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사법부 독립도 중요하지만 그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그동안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지금 사퇴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유감인 게 뭐냐면은 이게 마치 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인 것처럼 언론에서 과장 보도를 하고요. 국민의힘은 불과 몇 년 전 일도 까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잊고 민주당을 막 공격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현혹돼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한글보 보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대법원장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는 건 희대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조선일보는 16일자 사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대법원장 겁박은 민주화 운동의 독재 행태 아닌가. 그래서 독재에 저항했다는 사람들이 독재적 발상을 하는 게 놀랍기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저 웃기는 게 뭐냐면요. 한 3년 전으로 되돌아가잖아요. 국민의힘이 3, 4년 전으로 돌아가면 마찬가지예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였잖아요. 그때 끊임없이 사퇴하라고 요구했어요. 계속 김명수 체제 흔들어댔고요. 김명수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김명수 사퇴하라고 얘기했던 거에 근거는 뭐냐면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때 세월 7시간 그 상케이신문 보도와 관련한 재판에서 재판에 개입됐다는 것 때문에 탄핵 소추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에서 탄핵 들어가기 전에 나 그럼 사표 내겠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나는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받느냐 그랬는데 국회에 나가가지고 내가 사표를 안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식의 얘기를 해서 거짓말한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사퇴하라고 계속 얘기했고요. 국민의힘에선 자유한국당부터 국민의힘 시절까지 내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제 다 보셨죠? 정말 국힘당 가가지고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주호영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런데 이제 와서는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9월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석방이 됐죠. 그랬더니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그 판사를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그건 헌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사법부 권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재판은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판결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입니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이런 논쟁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입니다.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됩니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도 참여해서 논의하는 게 당연하냐? 아니야 사법부는 빠져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사법부는 참여해야 된다. 참여해야 됩니다. A 정부에서 이런 방안을 했다가 B 정부 돼가지고 그 다 허물고 또 다른 안을 세우고 그렇게 사법을 꾸려 나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무슨 상품이 아니거든요. 자, 문영배 재판관 요즘에 이제 책도 펴내고 아주 여러 매체에 활발하게 출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때는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데 이 대답, 선출 권력이 우위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선문답 같은 대답을 했어요.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단가요?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윤경호 소장님? 헌법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대통령, 국회 등등 명확하게 각각의 역할, 의무, 뭐 권한 이런 것들이 규정돼 있다.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걸로 해석이 돼요. 헌법을 읽어보시라가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국민에게는 더 우위로 비춰진다 또는 받아들여진다라는 얘기에 대한 반박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자, 삼권 분립이라는 건 왜 생겨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조 시대에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에 우위하는 권한,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올마이티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구분이 없죠. 왕의 결정, 왕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생사여탈권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시민의식이 형성이 되고 결국 그래 삼권 분립의 체제가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요. 우리도 버젓이 왕조 시대의 유물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명권이에요.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명권. 그건 전 항상 얘기합니다만 이건 왕조 시대의 유물의 다름 아니다. 어떻게 보면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을 정말 기계적으로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싶다면 전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 사명권도 없애야 된다는 쪽인데 하여튼 문영배 재판관의 저 얘기는 헌법에 그냥 각각 규정돼 있는 거 그걸 저는 그냥 강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한 평론가 분석은 어떻습니까? 또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뭐 그걸 굳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발언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저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은 선출 권력이 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위기에 관한 높낮이가 있다고 표현한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시비를 삼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살잖아요. 민주정하고 공화정 두 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민주정은 그리스 정신이 반영된 거고요. 공화정은 로마 시대의 정신이 반영된 거예요. 그럼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건요. 일단은 우리 헌법 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1인 1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인 겁니다. 우리의. 공화정이라고 하는 건 전제나 왕정이 오지 않도록 서로 힘이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공화정이라는 정신을 통해서 상권 분립이 이루어지는 토대가 있고 그 기본 토대 위에 국민이 주인이 돼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선출된 권력을 만들도록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헌법을 보면 국민이 주권자로서 선출을 하게 되면 대통령 권력을 만들고요. 입법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 헌법도 만들고 법률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치를 하는 거거든요. 사법부는 그 행정부나 입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 스스로가 규칙을 만들지 못하니 국민이 만든 규칙을 통해서 사법부는 그걸 실행에 옮기거나 힘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설명하는 게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그럼 아예 사법부가 아예 입법부 역할까지 같이 해버리죠, 뭐 그냥. 법도 만들고 다 하죠, 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설명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헌법에 위배되는 발언을 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반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문영배 재판관의 저 발언을 두고 뭐 일부에서는 너도 어쩔 수 없이 판사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저 얘기를 듣고 불편해하는 분들의 많은 생각은 마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저렇게 나오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말을 한 거 아닌가라고 받아들여지는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의 썸네일이 뭐냐면 문영배 재판관 얼굴을 크게 해놓고 이재명 대통령 얼굴을 작게 해놓고 이재명 대통령 헌법 실력 뽀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전혀 저는 논의를 자신들이 끌어다 쓰고 싶은 대로 끌어다 썼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질문 자체도 이런 권력서열 우위가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질문 자체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을 원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원문은 뭐였냐면요. 이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국민 주권주의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그 나머지 권력 기관들은 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1차적 그리고 자신들의 권한이라는 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권력 기관들의 권한은 한시적인 것이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위임받은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국민을 더 우선시하려는 마음이 표현된 것이 저는 이거를 가지고 언론에서 굉장히 왜곡해서 말장난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문영배 재판관의 이야기도 사실상 재판에 대해서 정치권이 불편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은 게 뭡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각시킨 판사, 기각시켰던 그 사건을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재판을 했을 때 또 저쪽에서는 공격을 했는데 또 어떤 식으로 또 짜맞춰서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권력의 국민주권주의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데 그거를 굉장히 짜맞추면서 비판의 지점을 삼고 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다시 들어봐도 국민이 행사한 주권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였지 누가 1등 누가 2등 꼭 그런데 방점이 찍힌 것은 아니었다는 게 제 생각인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신유진 변호사님께 이거 하나만 더 질문하죠. 네. 문영배 소장 대행이 이런 입장도 밝혔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항고를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조은석 검사 특검팀이 이미 재구속된 상태인 만큼 항고의 실익은 없다. 그리고 그때 구속 취소했을 때는 검찰이 당사자였고 지금은 특검이 재판을 맡고는 있지만 절차상 항고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데 문영배 재판관이 지금이라도 윤석열 구속 취소 항고해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그 구속 취소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를 명확하게 법원에서 스스로 밝혀라. 이거 법원에서 밝히도록 해서 법원이 사실 이거를 구속 취소 결정이 맞다라고 법원에서도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결정문으로 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 스스로 잘못을 더 인정해라라는 짐을 콕 집은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법원을 사실은 사법부를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정말 가장 법리적인 수단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이 많은데요. 어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조사를 받았지요. 조사도 교주면은 내가 받고 싶을 때 와서 받는가요? 3번이나 출석 불응하더니 체포영장 만지작거리니까 갑자기 출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나오면은 그냥 오케이 조사해 이렇게도 할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어제 받아줬죠? 근데 한학자 총재가 이미 3차례 출석 불응을 했는데 우리가 정한 날이 아니니까 당신은 오늘 조사받을 수 없어 라고 하면 돌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는 내가 몸이 아파서 사실상 시술을 받은 것도 있고 아파서 못 나왔던 거고 내가 정말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서 날짜를 지정해 주기 전에 나간 거다. 사실상 체포영장이 발부될까 봐 나간 건데 예, 그런데 특검이 만약에 거절한다면은 나중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려고 할 때 난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라는 핑계를 삼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받아준 거죠. 자, 지금 이제 특검은 한학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영장 되게 3가지 하지 않습니까?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자, 이렇게 뭐 나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왔지만 지난번에 그런 입장을 이미 밝혔지요. 내가 시킨 것 아니다. 그러니까 뭐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시킨 건 아니다라는 입장 밝혔는데 어제도 조사받고 나오면서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과연 특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한데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정치자는 없으니까 직접 지시하셨죠? 내리실게요. 자, 이제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도 약간 궁금한데 윤경호 소장님 되게 지난번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출석할 때 휠체어 타고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는 부축을 받고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들어갈 때는 왜냐면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어요. 뭐 병원에서 시술도 받았다고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나올 법한데 휠체어 안 타고 들어가더니 이제 나올 때는 휠체어를 탔어요. 저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 번 거부하다가 자기 발로 왔다. 18일 뭐 체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17일에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얘기했던 내 건강상의 사유가 조금 해소가 돼서 다시 왔다. 그러나 10시간여의 조사에 이렇게 내가 힘들어하는 걸 좀 봐라.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뭐 이런 식의 이제 핑계겠죠. 근데 저는 한학자 씨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그 곳곳에 숨어 있는 게 아니 통일교가 도대체 윤석열 정권에게 선을 대해서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했는가를 찬찬히 좀 살펴봐야 자기가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그냥 단순히 통일교라는 종교 집단의 교세를 더 넓히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잠시 나왔다가 지금 살짝 들어간 얘기 있잖아요. YTN이라는 언론 매체를 특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인수하는 거. 그거에 뭔가 지름길을 가려고 한 거였는지 그래서 김건희에게 저렇게 목걸이니 뭐니 저런 것들을 전달을 했는지 권성동이는 왜 1억 원을 받아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에게 갔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그런 중간 매개체 역할을 했는지 이게 다 건너뛰어버리고 그냥 한학자라는 사람이 오로지 그냥 자기는 구름 위에 있고 지시만 했니 안 했니 이렇게만 놓고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아니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있습니다만 그게 과연 얼마나 벌을 세게 줄 수 있을까 아마 우리 법조에 계신 분들이 잘 규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특검이 너무 물러요. 네. 검찰 같았으면 아마 되돌려 보냈을 거예요. 부르면 와. 네, 송영길 전 대표 내가 자진 출두할게. 그리고 2번이나 갔잖아요. 검찰 앞에. 들어오지도 마. 우린 부르지도 않았어. 너 왜 찾아왔어? 그리고 되돌려 보냈잖아요. 그래서 막 그 검찰 앞에서 1인 시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출석하고 싶을 때 출석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덜컥 받아주는 것도 되게 모양이 이상하다. 근데 이게 종교 지도자가 아니면은 아마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못하지요. 네. 그러니까 한학자라는 사람이 뭐 통일교에서는 하늘어머니인가 뭐 그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참어머니인가요? 홀리 마더. 근데 이제 홀린 마더라고도 하시더라고요. 홀린 마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뭐 문선명 총재가 메시아급이었기 때문에 거긴 어차피 이제 통일교는 한 가족이라고 보는데 그 가족의 메인 그 가장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꼭 어버이 같은 존재처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참부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걸 통일교 그 신자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얼마나 실망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진술했다고 하는 게 막 터무니없이 누구를 음해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윤석열 만나고 권성동 만나고 하다못해 대통령 배우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명품 선물하고 뭐 돈이 뭐 남아도는 사람입니까? 결국 통일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통일교 차원에서 민원을 넣거나 청탁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통일교라고 하는 조직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걸 전혀 몰랐다? 그럼 몰랐는데 권성동하고 만나가지고 절까지 받았다?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얘기하는 것처럼 통일교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종교 분리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라에서 종교 일치를 꿈꿨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 일치한 수단으로서 지금 오히려 정치를 활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엄벌하지 않고 그냥 이번에도 우야무야 넘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뭐 신천지 통일교 뭐 어떤 데도 무속이든 뭐든 다 그냥 막 정치하고 줄대고 이래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의 종교 뭐 어느 종교 단체든 간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아주 큰 사례가 되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무속에 빠져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통일교권은 무속과는 조금 별개 다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공이나 건진이나 백제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의존해서 뭔가를 하고 그랬던 것은 자신들의 운명을 이렇게 무속한테 의지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고, 통일교는 이제 사이비 종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의존해서 뭔가를 풀어내려고 했던 그런 무속 차원은 아니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 우리가 돈 줄 테니, 아니 우리가 돈 줄 테니 너희들은 뭐 한 자리 줘. 우리가 표를 줄 테니 너희들은 우리가 하는 사업에 도움을 줘. 그리고 이렇게 챙겨줄 테니 너희들은 우리 이쪽에 원조하는데 뭐 도움 주고 뭐 이런 식의 거래 아니었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한학자 총재가 나오면서 하는 말,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요? 내가라는 말에 주목하면 됩니다. 이 내가 그러지 않았다. 우리 통일교에서 누군가 그렇게 했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지시한 게 아니다. 나만 벗어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한학자 총재한테까지만 법적 책임이 안 오는 그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지금 과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아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참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지금 통일교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그거 같아요. 원래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교주가 무너지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밑에서 다 이렇게 책임지더라도 우리 교주만은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법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몰라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보여준 게 김상민이에요. 김상민 전 검사 구속이 됐지요. 근데 이자가 하는 거 보면 정말 추접스럽기가 짝이 없어요. 뭐냐면 나 아주 더러운 짓을 많이 한 놈이에요 하면서 지가 스스로 이야기해요. 너 어떻게 그 자리 갔어? 아, 내가 검찰에 있을 때 검찰 정보 막 갖다 물어줬거든요. 그거를 지 입으로 이야기해요. 왜? 너 어떻게 해서 공천 받으려고 했고, 너 어떻게 해서 국정원 법률특보 갖고 이랬어. 거기에 지금 너 이완합의 그림 1억 원짜리 갖다 주고 그거 뇌물 받고 공천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얘가 검사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걸리네. 그러니까 차라리 야, 이 더러운 놈아 욕을 먹더라도 내가 법률에만 안 걸리면 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어? 너 그렇게 추접스러운 놈이었어? 그걸 지 입으로 이야기해요. 제가 검사로서 참 부적절한 일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자식이 검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자식이 국민한테 선택을 받아서 거기 가면은 막 그냥 당선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김건희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 나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어제 구속이 됐는데 저는 권성동이 또 김상민이 이런 자들 구속되는 거 보면서 만약에 조의대 물러나라고 우리가 막 공격하고 법원 정신 차려라, 사법개혁 너네들 이런 식으로 하면 막 다 해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영장이 순순히 나왔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안 그랬어요? 비슷한
비슷한.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물러나라, 지기현 재판부 침대 축구한 거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저는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제 그제입니다. 벌써 한덕수 재판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첫 신문기일에 첫 기일에 한덕수 측에서 재판부 변경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뻔하잖아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재판부가 변경은 당신들의 권리니까 변호인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재판은 신속하고 빨리 끝내라는 게 국민의 주문이다. 절대로 변호인 변경으로 인해서 재판 기일이 지연될 걸 기대하지 말아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판사 이름이 뭡니까? 좀 이름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앵커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국민의 여론이 조희대 이거 안 된다. 조희대 물러나라. 탄핵해야겠다. 그리고 지기현 너 엄마 12월까지 빨리 끝내야 된다.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3회 그게 뭐냐. 박근혜 때 보지 않았느냐라는 이 얘기가 지금 국민의 얘기가 지금의 보수를 자임하는 설사 재판부라도 분명히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재판부가 이제 형사 33부 이진관 재판장인데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변호인 변경, 변호인을 새로 지금 있는 변호인 사임하고 새로 변호인을 드릴 거다. 그래서 날짜를 조금 연기해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늦추려고 하는 거죠. 재판장이 그거는 재판부에서 그런 건 허용할 수가 없다. 당신의 불이익은 당신이 감수하는 거다라고 딱 단호하게 얘기를 한 거죠. 내란 전남 재판부 그런 분을 넣으면 되겠네. 그렇죠. 네, 전 김상민 전 검사 보면서도 느끼지만 지금 이제 국토부 서기관도 구속이 됐잖아요. 국토부 서기관이 양평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집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근데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다발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뇌물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유가 됐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고속도로 평가하는 경동이나 이런 사람 불러다 놓고 저기 왜 강상문들 좀 집어넣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미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특검이.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돈도 받아먹고 뭐 그렇게 하니 인수위에서 관심사안이라고 얘기하니 고속도로 노선도 이쪽으로 한번 돌려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김상민 검사도 똑같아요. 지금 정보 물어다 줬다고 자기를 지금 이상한 추잡한 놈으로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구속 안 당하겠다고 하는 전략이 포함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도 또 하나의 별건이 있잖아요. 그 코인 왕이라고 불렸다고 하는 사람, 한 800억 원 넘게 사기를 쳤다고 하는 사람한테 총선 출마한다고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거잖아요. 4천만 원 정도 이득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전에 내 총선 출마하는데 와가지고 형 동생 하던 코인 사기범이 와서 차량 제 거 쓰시죠. 그러면 그냥 덜컥 받아서 쓰는 정도의 부장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검찰총장 모시던 사람한테 대통령이 되면 가서 정보 다 물어다 주고 가가지고 대통령 영부인의 오빠라고 하는 사람하고 저 친해요.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현지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대통령 부인의 오빠랑 나 친하다고 하면서 그 사람 그림도 사준다고 얘기한다면 자기가 돈을 줬든 안 줬든 간에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그런 관계를 유지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평상시 행실이 어떻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김상민이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구속이 딱 됐죠. 어제 김상민 얘기했던 거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는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김진우 씨로부터 받은 자금이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일단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법망은 피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집단에는 지가 매우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럽고 추잡한 짓을 해서 정보 동향을 항상 보고하고 항상 검찰의 내부 사정을 다 윤석열에게 보고하면서 그러면서 사랑받아서 자기가 공천도 받을 뻔했고 자신이 또 이제 국정원 법률특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였지 뭐 그림 이런 거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구속의 사유가 됩니다. 네.
아니 근데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 네. 그림이 위작이라고 그렇게 버덕버덕 우겨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작이면은 갖다 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위작을 1억 4천만 원이나 받았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 사면서 현직 검사로서 할인 받았다. 저는 그 얘기에 정말 검사 할인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검사 할인도 정말 이게 받아가지고. 세상이 그 김진우라는 김건희의 오빠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선을 대고 있었다는 거 그것도 가관이지만 현직 검사니까 할인을 받았다. 그걸 부끄러움 없이 저렇게 얘기하는 정말 법꾸라지 저는요. 전형적인 겁니다. 법을 어긴 것보다 더러운 짓을 한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자는 나는 아주 더러운 놈인데 법은 안 어겼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법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더러운 짓을 한 놈은 사형에 처한다 뭐 이렇게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예의 더러운 놈 하면은 참나 별 추접스러운. 에이. 하여튼 검사하면 떠오르는 두 추악한 김학의와 99만 원 접대 네. 그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저 김상민이라는 자는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참 신유진 변호사님 네. 보시기에 권성동이 김상민이 막 이런 자들 탁탁탁탁 구속되는 거 네. 우리는 그 전에 이렇게 영장 청구하면 조마조마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그런 그 사법부 공격이나 압박과 관련이 없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월 1일에 대법원장 전원합의체에서 그 파기환송심, 유죄 취재 파기환송심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5월 1일에 법원 노조에서 조희대 사퇴하라고 성명서를 냈어요. 사퇴하지 않으면 이거는 탄핵감이다라는 강한 성명서를 법원 노조에서 냈단 말이에요. 법원 공무원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요. 이번에 조희대가 뭐 한덕수 등과 해서 만났다라는 일이 또 이제 다시 회자가 되니까 다시 법원 노조에서 지금 사법부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엄중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같은 사퇴를 요구하는 거지만 이번에는 표현을 완곡하게 해서 조희대가 결재해지하라라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법원은요. 법원 공무원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조직입니다. 근데 법원 공무원들이 판사들의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한 보이콧을 내리고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강하게 국민들이 다 질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영장을 기각합니까?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정진석 소환했네요. 왜 소환 안 하나 계속 궁금했는데 왜 이제서 할까요? 김성환 평론가님. 일단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모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서 제일 대통령의 얘기를 가까이서 본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또 정치적으로 좀 비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소환하면 아마 국민의힘에서 당장 반발하는 뭐 이런 상황이 있을 테니까 여러 가지 점을 좀 고려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이 지금 계엄 상황에서 명확하게 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엄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좀 필요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석이 빠져나갈 수가 있나요? 처음에는 그 대통령 인수인계 과정에서 갔을 때 그 황당함, 용산에 뭐 펜 하나도 없더라 이걸로 딱 상징하는 그 얘기, 그걸 정진석이 조직적으로 다 치워라라고 했다는 지시, 뭐 이런 얘기로 국민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 계엄을 윤석열이 선포하는 그 앞뒤의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안가회동이라고 하는 거에 김용현과 이상민과 박성재 법무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이제 무슨 비서관도 있지만 그런 자리에 정진석이 쏙 빠졌다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럼 정진석은 뭐야 왕따를 당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정진석도 아마 당연히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는 공모에 가담을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을 특검이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과 보완 자료, 증언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과정 아니었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정진석 비서실장이 창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엄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역할을 했다고 하는 뚜렷한 뭔가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했다고 하는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면은. 그러면은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실제 구체적인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걸 준비할 때는 군 관계자 김용현하고만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김용현이 노상원하고 얘기하는 이 라인을 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진석은 안 믿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못 믿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앞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정진석은 윤석열한테 신임을 못 받은 비서실장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어제 특검에 출석했는데 참 이종섭도 대단해요. 그런데 어제 이종섭은 참고인 자격이던데요? 네, 지금 참고인 자격으로 부른 예. 거는 이제 정확하게 뭐 나오기 쉽게 하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이종섭은 이 이제 최혜병 사건 특검에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자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직권을 남용해서 그것에 대해서 문구를 빼라라고 지시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조사 끝에 저는 뭐 이종섭도 뭐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저는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종섭은 어제 나와가지고 기자들을 이렇게 뭐 물어보는데 뭐 출국 금지 해제는 말도 안 되는 거라서 뭐 대답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던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네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참 말도 안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 들던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종섭 하면 그 런종섭이라는 얘기 나오듯이 네. MBC 기자가 쫓아갔을 때 막 뛰어 도망가는 그 장면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범죄자가 지금 우리에게 대사로 부임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그거에 얼마나 온 국민이 부끄러웠습니까? 그리고 간지 열흘 만에 다시 인위적으로 일부러 무슨 방산 관련 뭐 국가들의 주재 대사만 불러 모아서 하는 회의라는 거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본인은 그냥 지시받고 움직이기만 했다라는 식의 얘기로 지금 발뺌을 하려고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섭이 그동안에 얼마나 거짓말하고 얼마나 도망 다녔어요. 이종섭이 지금까지 거짓말 계속 했던 거 시리즈로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대통령실의 개입에 의해서 축소되거나 은폐된 요소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누구를 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했겠느냐 하는 의아심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제로 장관님이나 법무관리관이 대통령실로부터 대통령실의 어떤 누구에게도 전화 받은 거나 어떤 문자를 받거나 뭐 메일을 받거나 한 것이 없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문자나 전화나 받은 것 전혀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예. 통화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김태호 안보실장과 통화하셨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안보실 누구하고도 통화한 적 없습니다. 비서실장과는 통화하셨습니까? 통화한 적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실 관계자 아무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 31일 그날은 없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제가 30날부터 출장가기 31일까지요. 직전이기 때문에 예. 그날 2시 반에 제가 사무실 출발했기 때문에 그때는 출장 때문에 바빠서 전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휴대전화 바뀐 걸 내셨다는데 아니 저희 대통령실 통화하셨는데 누구랑 통화하셨던 거예요? 아니 내가 대통령실 그거는 예. 소리예요. 저런 게 없다고. 자, 전화한 적 없다고 그랬죠. 일단 특검이 확보한 윤석열하고 이종섭이 통화한 내역 한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사고가 일어난 날이죠. 그때 3분 23초.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이 폭로한 그 다음 날 이렇게 두 차례 길게 통화했고 이종섭이 국회 출석했을 때도 윤석열하고 17분이나 통화합니다. 지금까지 전부 9번에 걸쳐서 46분 52초 VIP 경로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노했다고 한 그 다음 날은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이나 통화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을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자를 왜 참고인으로 부르나 바로 피의자 아닌가 조사하다가 피의자로 전환되기도 하죠. 이종섭보다 더한 놈은 윤석열이죠. 윤석열이 거짓말한 거 기억나세요? 통화했냐 그러니까 통화하기는 했는데 뭐 그런 걸로 통화한 건 아니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에게도 어떠한 공무 수행 중에도 먼저 자신들의 안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또 앞으로 이제 여름이 남아 있고 또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 자식 얘기 들었으면 화가 막 났는데 오늘은 웃음이 나오네요. 이제 저렇게 질문을 했는데 동문서답을 하면 저럴 때 질문을 한 기자가 바로 아니 사망사고 안전소홀에 대한 질책이 아니고 수사 결과에 대한 질책을 저는 질문했습니다라고 추가 질문이 바로 이어져야 아 이게 엉뚱한 얘기였구나라는 게 사실 지적이 되는 건데요. 그게 아쉽죠. 아이고 참. 그걸 예. 기대하기도 어렵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종섭 같은 경우에 조사하다가 바로 피의자 전환할 수도 있죠? 네, 그렇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또 이종섭의 진술 아니겠습니까? 이종섭과 윤석열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런 거를 이종섭이 좀 술술 불 수 있게끔 하는 당근도 될 수가 있어요. 이종섭을 바로 피의자로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종섭을 호주 대사까지 멀리 보낸 것도 이종섭은 툭 하면 잘 분다. 잘 불 수 있는 사람이다. 표정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멀리 보내놓은 건데 특검에 가서 조사를 하다가 윤석열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런 거를 좀 술술 불어주면은 윤석열로 바로 향하는 직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근데 윤석열은 부를 수 없으니 지금 제일 머리 꼭대기가 이종섭이잖아요. 이종섭을 거의 막판에 불렀던 거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